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기술 동향을 좀 팔로우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2025년에서 올해, 그러니까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업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벤치마크 점수를 몇 점 올렸네, 파라미터 수가 몇 개네 하면서. 네네, 단일 모델 성능 스펙 경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룰 최신 시장 분석 보고서, 그리고 비교 도표들을 보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 운영 체계로요. 에이전트 운영 체계. 이게 핵심이죠. 이제는 모델이 단순하게 텍스트나 코드 조각을 생성해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에이전트들이 직접 활동하는 IDE 혹은 클라우드 샌드박스 같은 이 작업 플랫폼 자체를 장악하려는 싸움이 된 겁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의 워크플로우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일하시면서 쓰고 계신 툴들이 막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오늘 준비된 이 2월 기준 자료들을 보면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 생태계력 어떤 철학으로 구축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제일 똑똑한가를 넘어서 이제는 누가 가장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가, 이게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된 거죠. 자, 그럼 이걸 하나씩 좀 풀어보죠. 오늘의 미션은 이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AI 시장의 4대 핵심 축이 각각 어떤 강점,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이나 개인 프로젝트에 당장 어떤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합리적일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석 대상, 바로 구글의 최신 모델인 제미나이 3부터 가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3 프로와 딥핑크 모델이죠. 보고서를 보면 이 모델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범용 멀티모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요. 텍스트는 기본이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심지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들어간 복잡한 PDF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먹어치우잖아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바로 입력 데이터 스케일을 감당하는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입니다. 버텍스 AI 공식 문서를 확인해보면 수치가 엄청납니다. 숫자가 꽤 컸죠. 100만 단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제미나이 3 프로 프리뷰 버전 기준으로 입력은 최대 104,856 토큰, 출력은 65,536 토큰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0만 4천 8천. 이게 진짜 100만 토큰이 넘는다는 건 실무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데이터를 막 청크 단위로 짧게 쪼개서 벡터DB에 넣고 검색하는 방식을 썼죠. 네, 그 RAG 파이프라인. 그걸 안 거쳐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거대한 레거시 코드베이스 전체나 기획서, 심지어 몇 시간짜리 회의 녹화 비디오까지 그냥 프롬프트에 통째로 던져넣고 교차 분석을 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획이나 리서치, 대규모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이 멀티모달 처리 능력이 압도적인 이점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완벽해 보이는 이 모델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섹션에 아주 흥미로운 제약 조건이 하나 있었죠. 버텍스 공식 문서에서도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부분인데요. 네, 표와 커넥트처럼 정보가 고도로 밀집된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밀집된 자료를 그대로 던져 넣으면 오히려 오해석이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모델 이미지를 워낙 잘 보니까 복잡한 대시보드 스크린샷이나 재무제표를 그냥 사진으로 줘도 다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기 쉽죠. 하지만 멀티모델 모델이 이런 2차원적으로 압축된 시각적 데이터를 내부에서 선형적인 토큰 스트림으로 변환해서 처리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밀집된 수치 데이터의 관계성이나 맥락이 유실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가 엄청나게 넓다는 거랑 그 넓은 공간 안에 꽉꽉 압축된 정보의 디테일을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건 아예 다른 기술적 과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이 바로 입력 데이터의 전처리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넣지 말라는 거군요. 네, 제미니 3를 실무에 도입할 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표의 핵심 인사이트나 그래프의 축이 의미하는 바를 미리 텍스트로 가볍게 구조화해서 병행 입력해야 합니다. 100만 토큰을 먹어치우는 괴물 모델이라도 결국 깨끗한 결과를 원한다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해줘야 한다는 거네요. 이거 도입할 때 인건비든 시간 비용이든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아주 오래된 원칙이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이건 모델의 스케일이 아무리 커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까, 약간 모델 자체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이 모델이 직접 손발을 움직이는 작업장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2020년 현재 시장의 진짜 격전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에이전트들의 플랫폼입니다. 먼저 구글의 진영, 엔티그래비티입니다. 구글 개발자 블로그를 보니까 이걸 그냥 차세대 에디터나 IDE로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네, 철저하게 에이전트 퍼스트, 즉 에이전트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용 0달러 플랜도 공격적으로 풀고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코파일럿 같은 툴들이랑은 좀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예전엔 그냥 코드 짤 때 옆에서 다음 줄 추천해주고 채팅창에서 코드 조각 던져주고 딱 그 정도였는데 안티그래비티의 아키텍처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이전트가 직접 터미널을 엽니다. 자기가 알아서 의존성 패키지를 설치하고 브라우저를 띄워서 렌더링된 UI를 확인하면서 계획부터 실행, 검진까지 그 전체 사이클을 자율적으로 돌려버리죠. 팀 단위로 개발할 때 에이전트 작업 표준을 맞추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주목했던 건 이면에 있는 전환 비용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스위칭 코스트,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이게 아무리 강력해도 기존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나 개발팀에 당장 도입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조직마다 이미 수년간 다듬어 놓은 CI/CD 파이프라인이 있고 필수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이 다 얽혀 있는데 말이죠. 안티그래비티 생태계로 넘어가려면 그 워크플로우를 에이전트 친화적으로 전부 뜯어 고쳐야 하니까요. 게다가 에이전트가 내 터미널이랑 로컬 환경을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 조직의 보안 권한이나 리포지토리 접근 권한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단순한 툴 교체가 아니라 인프라 대공사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구글의 전략이 보입니다. 구글은 개발 환경 자체를 자사 플랫폼 안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거예요. 전환 비용이 크더라도 한 번 넘어오면 엄청나게 강력한 락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픈 AI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죠. 네, 2026년 2월 2일에 공개된 맥OS용 코덱스 앱, 그리고 며칠 뒤인 2월 5일에 발표된 속도 25% 향상 모델 GPT-8-3 코덱스를 보면 오픈 AI의 노림수가 명확합니다. 안티그래비티가 로컬 IDE 생태계를 아예 먹으려고 한다면 코덱스는 코드베이스를 클라우드 샌드박스라는 격리된 환경으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샌드박스 안에서 다수의 에이전트가 병렬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쓰시는 챗 GPT 유료 구독 플랜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도입 마찰도 확 줄였죠. 영리하네요. 안티그래비티가 내 PC에 엄청 뛰어난 에이전트 개발자 한 명을 앉혀두는 거라면 코덱스는 병렬성이 핵심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동시성이죠. 클라우드 샌드박스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십 명의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띄웁니다. 각각 다른 버그 픽스 티켓이나 기능 구현 티켓을 할당하고 작업이 끝나면 얘네들이 메인 브랜치에 풀 리퀘스트, 즉 PR을 쫙 올려놓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실행형 업무를 병렬로 아웃소싱하는 거네요. 기획서 던져주면 알아서 코드 짜고 PR 올린다니 생산성 면에선 엄청난 도약입니다. 근데 보고서에서 이 코덱스의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여러분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코덱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특히 코드 실행에만 너무 뾰족하게 맞춰져 있다는 점이죠. 네, 순수 기획이나 방대한 아키텍처 설계 같은 비개발 업무에서는 아까 말한 제미나이 같은 범용 모델보다 효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리뷰 파이프라인의 부재입니다. 맞습니다. 리뷰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에이전트가 1시간 만에 버그 고쳤다고 PR을 50개 올렸는데 그거를 리뷰하고 릴리즈 승인할 시니어 개발자가 하루에 10개밖에 못 본다면? 결국 사람한테 병목이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직 내에 이 엄청난 병렬 산출물을 소화할 자동화 테스트나 리뷰 프로세스가 없으면 코덱스 도입에 따른 ROI는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구의 생성 속도를 인간의 검증 속도가 못 따라가는 딜레마네요. 2026년 현재의 모든 개발팀의 숙제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과 오픈 AI가 플랫폼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동안 언제나처럼 본질적인 추론 능력에 모든 걸 쏟아붓는 곳이 있죠. 엔스로픽이죠. 2026년 2월 5일 공개된 클로우드 오퍼스 4.6 모델이 바로 그 결정체입니다.
자료를 보면 엔스로픽은 이 모델을 복잡한 문제 해결과 대형 코드베이스 분석에 특화된 최고급 두뇌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오퍼스 4.6의 가장 강력한 모기는 높은 신뢰도와 지속성입니다. 확장 사고,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싱킹 아키텍처를 새롭게 도입했거든요. 보통 에이전트한테 자율 작업 맡겨놓으면 중간에 맥락 잃고 무한 루프 빠지거나 원래 목표 까먹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오퍼 4.6은 장시간 이어지는 에이전트 태스크에서도 초기 컨텍스트를 안 잃고 끈질기게 추론을 이어갑니다.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지원해서 복잡한 레거시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면서 리팩토링할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논리적 엄밀성에서는 정말 끝판왕이네요. 그럼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데 당연히 다들 오퍼스 4.6만 메인으로 쓰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죠. 비용입니다. 네, 단가표 보니까 예산 담당자들은 한숨 나오겠더라고요. 100만 토큰당 입력이 $5, 출력이 $25. 엄청난 금액이죠. 에이전트가 샌드박스 안에서 자율적으로 코드를 반복해서 읽고 수정하고 테스트하는데 그때마다 소모되는 토큰량을 생각하면 체감 비용이 기하급수적입니다. 게다가 100만 컨텍스트 지원도 특정 조직 티어 조건이 맞아야 온전히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고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게 바로 라우팅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트래픽을 오퍼스 4.6으로 태우는 건 비용 측면에서 자살 행위입니다. 단순한 API 뼈대 잡는 거나 반복적인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로그 찍는 작업 같은 건 난이도가 낮잖아요. 이런 건 비용 효율이 좋은 소넷티어 모델로 넘기고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하거나 한번 삐끗하면 대형 장애 나는 복잡한 디버깅 같은 고도의 추론 작업에만 오퍼스 4.6을 투입하는 식으로 모델을 혼합 분영해야 합니다. 작업의 경중을 나누는 게 핵심이군요. 자, 지금까지 다룬 이 2026년 2월의 핵심 소스들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10초 추천 시나리오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째, 텍스트, 비디오, 다이어그램이 섞인 방대한 멀티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기획이나 리서치를 한다. 그러면 제미나이 3로 가십시오. 단 밀집 데이터는 반드시 전처리해야 합니다. 네, 둘째, 우리 조직의 개발 환경을 에이전트 주도용으로 완전히 통일하고 싶다. 브라우저 제어까지 맡기는 표준 ID를 원한다면 엔티그래비티입니다. 전환 비용과 CI/CD 재설계를 감당할 수 있다면요. 셋째, 쌓여있는 버그 픽스나 자잘한 기능 티켓들을 클라우드에서 에이전트들에게 병렬로 뿌리고 PR로 회수하겠다 하시면 오픈AI, 코덱스, 샌드박스입니다. 리뷰 파이프라인 구축은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방대한 코드베이스에서 단 한 번의 논리적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 치밀한 설계나 리팩토링이 필요할 때는 클로드 오퍼스 4.6의 확장 사고를 쓰시면 됩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이 어떤 도구를 선택하시든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공통 체크리스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입의 성패를 가르는 인프라 요소들이죠. 첫째, 데이터 반출 권한입니다. 우리 코어 로직이 외부 샌드박스로 나가도 되는지 명확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감사 로그 확보. 나중에 장애 났을 때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맥락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밀키 처리였죠. 네, GitHub 접근이나 외부 API에 호출할 때 쓸 토큰을 하드코딩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주입할 것인가. 마지막 넷째는 앞서 강조한 모델별 비용 및 캐싱 전략입니다. 긴 컨텍스트 쓸 때 캐싱 제대로 안 하면 요금 폭탄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특히 긴 컨텍스트 주입할 때는 입력 문서 전 처리가 환각을 줄이는 핵심 비법이라는 점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목차를 제공하거나 근거 위치를 태깅하는 약간의 수고가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지름길입니다. 네, 오늘 이 방대한 플랫폼 전쟁을 분석하면서 저는 기술적 스펙 너머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의 역할에 대한 고민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IDE와 클라우드 샌드박스 안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코드를 짜고 테스트하고 검증까지 병렬로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요? 직접 손으로 타이핑하고 로직을 짜던 작업자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우리는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제작자에서 수많은 AI 노동자들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휘관 혹은 관리자로 이미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은 아닐까요? 관점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지점이네요.
오늘 살펴본 도구 중 하나를 직접 열어보실 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가 여전히 작업자인지 아니면 이 디지털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지휘관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상황에 맞는 정확한 도구를 선택하는 아주 훌륭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놀라운 자료들로 찾아뵙겠습니다.